세션을 맡은 정책과 입법연구소 의장이자 한국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공동위원장 이수형입니다. 세션 시작에 앞서서 먼저 패널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송채연 패널님은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했으며 마켓컬리, 코트라,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민간과 공공기관 등 다방면의 경험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김보균 패널님은 대학에서 미디어와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방크연구원을 거쳐 현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인지 메이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인벡터스 대표로 재직 중입니다. 김인주 기자님은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미국 대사관 인턴 등을 거쳐서 부산 제1경제에서 창업가 청년 전문 이슈 기자로 활동해 왔습니다. 김태건 패널님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세무사로 국선 대리인 감리위원을 겸하고 있으며 창진원 등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는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대표님은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으며 LG전자를 거쳐 현재 이공계 취업교육 전문회사인 렌유인 대표로 재직 중입니다. 장훈찬 패널님은 중앙대학교에서 정책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현재 인터넷 거버넌스 양성과정에 참여 중이고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강사와 튜터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현재 과기정통부나 병무청 그리고 코이카 등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정책 자문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기술은 단순히 교육을 지원하는 도구가 아니라 교육 수요자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난제를 해결하는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듀테크는 결국에 교육과 기술이 융합되어서 새로운 학습 환경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국에 기존에 있는 교육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하나의 섹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에듀테크 사업들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가상현실과 증가현실 등 새로운 기술들이 콘텐츠와 융합되면서 새로운 뉴노멀과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에 앞서서 에듀테크가 이러닝과 스마트 러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닝도 에듀테크의 한 섹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스마트 기기나 컴퓨터에 접속해서 지식 전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학습 성향이나 학습 태도 그리고 학습의 이런 방향성을 맞춤형으로 바꿔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에듀테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에듀테크 산업들은 개인의 맞춤형 학습, 몰입형 경험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고 결국에 다수의 학생들에게 단순하게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학습자의 데이터를 바꾸어서 경험도 바꾸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학 문제에서 부피를 구하는 문제를 할 때 학생이 관심 있는 전공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뭐 재단이라던가 디자인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또는 건축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건물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특화시켜서 문제를 풀게 하는 식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듀테크 산업이 이런 가져온 이 현황과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과연 에듀테크 산업이 우리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들이 긍정적인 것인지 또는 부정적인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없는지 한번 같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션을 시작할 텐데요. 우선 패널 한 분당 약 5분 내외에 모두 발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듀테크 산업의 현황과 사례 그리고 국내외 연구 현황, 쟁점 등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패널 토론 순서는 김태권 대표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김태권입니다. 일단 제가 먼저 순서를 맡았는데요. 일단 에듀테크라는 게 이제 저도 처음 접했을 때 좀 어떤 좀 약간 타겟을 좀 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지방에서 이제 고등학교랑 이제 이런 데를 나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아날로그적인 학습에서 이제 인터넷 강의라는 이제 하나의 좀 패러다임을 좀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지방 친구들은 사실은 그런 서울의 유명 강사분들 강의를 되게 접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한번 좀 전환이 돼서 지방 쪽에도 이제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좀 저는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 어떻게 보면 이제 AI라는 이제 또 새로운 이제 교육이 나왔는데 이것만큼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성인이 돼서 시험을 좀 준비했지만 좀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은 이제 그런 분들에게도 좀 더 기회가 주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이제 좀 장이 열릴 거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성인이 돼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이제 계속 몰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것이 부족한지 이런 게 좀 찾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AI가 그런 시험 적합한 어떻게 보면 시험은 사실은 문제를 맞추기 위한 이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회를 AI가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윤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제일경제에서 기자로 활동했던 김윤지라고 하고요. 스타트업 관련해서 취재를 좀 많이 하면서 이제 에듀테크 기업들도 만나고 그렇게 되면서 좀 이런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을 좀 갖게 되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에듀테크에 관련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부산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이제 환경 관련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강의하는 방식 중에 이제 저희가 사실 중고등학교 때 했던 거와 달리 이 친구들은 뭐 갤럭시 탭이라든지 뭐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기기를 가지고 이제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짤 것인가를 조별로 발표를 했는데요. 친구들이 되게 뭐 검색 기능이라든지 뭐 챗 GPT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검색을 한 후에 발표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발표 자료의 수준이 생각보다 되게 높았다라는 거를 제가 좀 경험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에듀테크를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에듀테크 자체는 이 중립적인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악용될 수도 있고 또 잘 사용될 수도 있는 그런 중립적인 키워드고 그리고 이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에듀테크를 긍정적인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에듀테크 자체의 가장 큰 목적이 사람이 성장을 하는데 이 테크가 기여해야 된다라는 대전제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에듀테크 자체에 이거를 그냥 뭐랄까 제가 조금 약간 긴장이 돼서 지금 말이 어설픈 것 같은데 이 에듀테크라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잠시만요. 네,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뭔가 좀 더 이 친구들이 이런 챗 GPT나 여러 가지 있는 테크를 활용해서 하는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기본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나의 이 테크를 성장에 접목할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거에서 이제 교사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렇게 좀 학습을 도와주는 역할이 에듀테크에서 조금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이번 세션에서 하는 생각으로 왔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더 전인적이고 사회에 잘 적응하게 하고 그리고 또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되기 위해서 그럼 이 에듀테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임팩터스의 김복영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교육 불평등 문제 해소에 소셜 미션을 두고 있는 교육 소셜 벤처 임팩터스의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교육 현장에서 마주한 에듀테크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들을 좀 이야기 드리기에 앞서서 질문 하나를 좀 드리면서 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조금 동떨어진 질문일 수 있으나 연결되는 지점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타임지 같은 뉴스 언론에서 지난 1000년을 돌아봤을 때 가장 위대한 발명은 무엇일까라는 설문조사를 했었대요. 그래서 지난 1000년 동안 세계 인류 역사를 혁명적으로 바꾼 가장 위대한 사건 첫 번째로 꼽혔던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2000년이 들어가기 전이니까 1900년도부터 그쵸 1000년부터 2000년까지 그 1000년 동안 인터넷. 좋은 답변입니다. 컨테이너 이것도 너무 좋은 답변이에요. 근데 이 타임즈에서 꼽았던 건요. 금속활자 인쇄술의 발명
분야로 꼽았다고 해요. 이유가 특정 계층에게 집중되어 있던 정보와 지식이 이제 대중화되고 보편화되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고, 이것이 바로 시민혁명, 르네상스, 산업혁명과 같은 정말 역사적인 혁명을 일으켰던 사건들의 기폭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보와 지식은 권력이었는데, 이제 AI 시대에 도래하면서 누구나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무엇으로 우리는 더 멋진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21세기가 끝날 시점에 다시 1000년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위대한 발명으로 꼽을까, 이걸 고민해 봤을 때 저는 오늘 토론하는 이 주제가 정말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육업에 종사한 지 1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주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교육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바꾸는 희망적인 정말 위대한 멋진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듀테크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셜벤처 임팩터스를 통해서 공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혁신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에듀테크를 통해 혹시 문제가 있나요? 아, 네. 띵동 하길래 발언 시간 끝난 건 아니죠? 아,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날 때 제가 한 3분의 1 정도 남았는데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기술을 활용해 아이들의 성장을 이끌고 선생님들에게 효율화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공교육 현장에 혁신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봤을 때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런 에듀테크로 인한 혁명적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듀테크가 선생님을 돕는다라는 측면인데, 저희는 임팩터스라는 교육 소셜벤처를 통해서 은퇴하신 고경력자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진로, 직업, 전공과 관련된 지식을 교육 컨텐츠로 만들고 이분들을 강사로 학교에 파견해서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장 어려운 점은 수업 자체가 아니라 수업을 위해서 전중후 단계에서 필요한 행정적인 교수 활동들, 그런 작업들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업에만 집중하는 것에도 시간을 쓰기에도 모자란데 수업 이외의 것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임팩트 스페이스라는 저희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 이외의 것들은 온라인 자동화를 통해서 효율화를 해봤더니 실제로 교사가 교사로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효율화하는 데 기여한다라는 걸 좀 봤고요. 두 번째로 에듀테크는 학생들을 돕는 정말 멋진 이제 도구가 된다라는 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교육의 실현이라는 것은 에듀테크를 통한 교육혁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저희도 학습 과정에서 아이들이 참여하는 학생들이 성장하고 배우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수업의 모든 과정이 저희 플랫폼 안에 기재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가 쌓이고 학생들이 어느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느 단계의 학습을 거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이 실현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어느 지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떻게 자신을 또 개발시켜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교과서 속 지식을 넘어서서 내가 배운, 내가 외우고 있는 지식들을 활용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이것들을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하는 나 스스로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에듀테크가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교육 생태계에 대해서 에듀테크가 갖는 긍정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번 논의를 통해서 임팩터스도 한 부분을 기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또 노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준호 대표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렌유네듀의 김준호 대표입니다. 네, 5분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되게 임팩트 있게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반도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같은 좀 실무형 첨단 산업 교육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일원인만 있을 때 혹은 오프라인만 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뭐 2D로 되어 있는 PPT를 띄워놓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많이 전달을 하고 또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첨단 산업이 더 고도화되면서 이제 교육도 또한 그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교육이라는 거는 공정 실습, 즉 정말 도구를 써가지고 자기들이 해보는 그런 실습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반도체 장비는 50억, 100억 정도 하고요.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실습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생각하는 큰 반도체를 해보지 못하고 정말 작은 미니어처 같은 교육용 장비를 가지고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쪽에서는 고민을 했던 게 과연 이거를 어떻게 에듀테크로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요. 현재는 메타버스 상으로 VR, XR을 도입을 해서 실제 장비 사이즈와 똑같은 반도체 장비를 만들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에듀테크라는 것이 정말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조금 잘못되면 그냥 와우 포인트 혹은 대단하다 정도로 해서 정말 넘어갈 수도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에듀테크라는 분야가 잘 쓰이고 정말 제대로 됐을 때 성인교육이나 실무교육, 직무교육에서는 그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또 제가 너무 작은 이제 하나의 분야에만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과 오늘 많이 토론하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송채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병무정책학회위원이자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송채원입니다. 네, 저는 후천적인 시각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인권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이런 인권적인 측면에서 에듀테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청춘 디딤돌 병역 진로 설계 사업인데요. 이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군 복무 중에도 자신의 진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점에 있어서 저는 접근성 확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장애인 에듀테크 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애인에게 인공지능과 또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더 뛰어넘어서 또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이제 증강지능까지 나오게 되면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특히 이런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교육의 평등권을 조금 더 접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듀테크에 관심이 가지게 되었고요. 또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포괄적인 접근성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포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우찬 중앙대학교 대학생이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에서 정책학을 전공 중인 장우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에듀테크와 초등, 중등, 고등교육 및 대학교육에 포커스를 두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에듀테크는 IT 기술의 발달과 양질의 교육에 따른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 등장한 것으로 기존의 1대 다수의 일방향 교육 방식에서 개인 맞춤형의 교육 방식으로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기술이라 생각을 합니다. 국내 에듀테크 시장 규모와 전망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확인해 본 결과 어마무시한 성장세를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20년에는 5조 5천억 정도의 규모였던 국내 에듀테크 시장의 규모가 2023년에 들어서는 8조 5천억 규모까지 상승하여 연간 8.5%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에듀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면 보통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이러닝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강의들입니다. 이러한 이러닝은 간단히 말해서 기존의 대면 수업을 영상으로 찍어 온라인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교실이라는 공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있었지만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거나 개개인별로 지도가 받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에듀테크는 똑같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더라도 AI를 통해 학생 개개인별로 난이도를 조절하여 문제를 제공하거나 취약한 부분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에듀테크는 ICT 기술과의 융합으로 새로운 교육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에듀테크의 특성으로는 저는 크게 5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편의성입니다.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수업 준비를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편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특화성입니다. 이제 데이터 관리, 데이터 분석 또는 학습법 또는 알고리즘 등의 특정 분야에 특화되어 전문적인 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활용성입니다. 이는 단순히 에듀테크 기술을 통한 한 번의 체험 또는 학교에서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개인이 수행평가를 수행한다던가 개인이 따로 소논문을 작성한다던가 개인이 스스로 과제를 한다던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흥미성입니다. 학생들의 참여 요소를 높이기 위해 게임이나 퍼즐 또는 간단한 놀이 등의 요소를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파생되는 장점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별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제공 가능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의 기술을 활용한 학습 자료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 교육자의 생성형 AI 사용 관련 현황을 제가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대화형 생성 AI인 챗 GPT와 이미지 생성 AI인 달리뿐만 아니라 이제 배경 음악을 생성해 준다던가 애니메이션을 채색해 준다던가 아니면 기업 로고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생성형 AI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2023년 7월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가 학부모, 초중고 교사, 대학 교수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의 경우 61%가 생성형 AI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였으며, 대학 교수 및 학생의 경우에는 78% 이상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보았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 중 초중고 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약 85% 가까이가 향후 생성형 AI가 교육 분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인공지능 리터러시라는 개념인데요. 리터러시란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 더 나아가 그 속에 담긴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에 인공지능 리터러시는 인공지능 문해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뜻은 인공지능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AI 교육이 본격화되고 있는 교육 시장에서 학생들의 인공지능 리터러시는 꼭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AI의 도움으로 학생 개별 맞춤 교육이 실현되고 있지만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인공지능 리터러시가 강조되는 부분은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저는 더더욱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에 부정적인 영향 또한 있었는데요. 이제 교육부가 강조해온 에듀테크 활용 수업 유형이 수업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등학생의 행동적 참여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왜 이럴까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초, 중등 교육 및 대학 교육과는 다르게 고등학교의 교육은요, 현재 철저히 대한민국의 경우 입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고의 확장 등의 에듀테크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를 한 문제라도 더 맞춰가지고 고득점을 하는 것이 본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에듀테크의 기술력이 조금 유의미하게 다가오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바는 현행 대입체제, 즉 수능체제의 개편이 에듀테크의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편안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많은 안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개편안은 첫 번째로 이제 수능 시험과 같이 센터 시험에는 절대 평가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입시 지식을 이제 평가하는 시험을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을 하여 이를 절대 평가제로 운영을 해가지고 학생들의 지식 수준을 평가를 하고, 2차로는 각 대학교에서 추구하는 학생상 또는 목적에 맞게 본고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종합적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논술 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 면접 평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에듀테크 기술에 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이 대한민국에 좀 유의미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좀 교육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세션은 이제 에듀테크라고 하는 신기술에 대한 어떤 근원적 측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좀 부정적인지를 좀 파악을 해서 긍정적인 것은 최대화시키고 부정적인 부분들은 최소화시키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많은 패널들께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외에 좀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해주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에듀테크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에듀의 정의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되게 초중고 교육 또는 대학 교육을 이제 일반적 교육이라고 한다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 렌유이 대표님 같은 직업교육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부분들은 가짜뉴스도 판별하고 내가 이 기술들을 활용하는 데에 대한 이해력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세대에는 저는 전혀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평생교육 같은 것들이겠죠. 그래서 교육의 유형별 또는 교육의 대상자별,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조금 이 에듀테크가 미치는 영향들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저는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자 이해 당사자별로 제가 패널들을 모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반대로 해서 장우찬 학생부터 해도 될까요? 네. 장우찬 학생부터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제가 앞서 에듀테크의 긍정적 영향을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 실은 에듀테크 기술이 긍정적 영향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가장 큰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인공지능 활용 능력이 중요해진 만큼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학생들 간의 이런 교육계가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학생과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 간의 교육 불평등이라든가 격차 등이 점점 심화될 것이라는 문제점이 첫 번째로 있을 수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결국 에듀테크 기술은 결국 ICT 기술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기술들을 좀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디지털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어 디지털 기기 중독 및 의존으로 인한 학습 능력이 역으로 저하될 수 있는 그런 부의 관계도 가질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결국 ICT 이런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결국 저는 공교육 현장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교사가 에듀테크 기술을 좀 잘못된 방식으로 이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던가 아니면 그런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해 본인만의 편협한 시각을 담아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송채원 의원님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아까 이수영 의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모든 전 연령적으로 평생 교육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키오스크만 하더라도 노약자가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또 에듀테크 또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소통형 키오스크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그래서 장애인이랑 노약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벽을 좀 낮추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그런 문제의식에서 기인해서 발전되는 이런 따뜻한 기술들은 정교하고 치밀한 설계가 없이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더 노약자나 장애인들에게 어려운 장벽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동일선상과 포괄적 접근을 교육이나 에듀테크나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당사자들의 의견이 들어간 기술의 발전이 진행이 돼야 한다,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호 대표님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좀 실무적인 얘기이긴 한데요. 이제 부정적인 면에서 저희도 이제 서비스나 이런 거를 기획을 할 때 좀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강사를 저희가 학습을 시켜서 생성 AI로 하고 강사가 강의에 대해서 스스로 Q&A를 달게 함으로써 강사의 리소스를 줄이는 게 가장 최근에 이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분야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야가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강사의 인터랙션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사라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강사는 시간 베이스로 돈을 받고 돈을 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Q&A나 이런 것들을 이제 AI에 맡기고 자기는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한다 보면은 결국에는 학생들이 무엇을 궁금하고 학생들이 어떤 것들이 질문이 많고 아니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에 대한 인터랙션들이 사라지면서 결국 교육의 이제 어떤 껍질이 점점점 껍질에 남는 본질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더더욱 많아지지 않을까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저희가 에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에듀테크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이제 에듀케이션을 하면서 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성 AI라는 걸 통해서 이제 리포트를 쓰고요. 또 반대로 그거를 막는 서비스들을 또 만들어내서 또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테크가 에듀케이션에 들어오면서 하나의 영역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내서 쓰는 서비스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수학 문제 같은 경우도 요즘은 그냥 이미지로 보여주면 다 풀어주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학생들에게 아까 전에 저희 학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게 에듀테크여야 되는데 이거는 학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빠르게 결과를 낼 것인가를 알려주는 혁신적인 기술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그거를 강제로 막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이 자리에서 같이 좀 나와야 될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보경 대표님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에듀테크 자체가 어떤 기술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기술 자체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가지고는 많이들 얘기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다만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양산되는가 이 부분은 정말 주목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저는 현장에서 봐왔던 것 중에 크게 두 가지에 좀 집중해서 그 부정적인 측면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며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을 좀 마주하게 됐던 것이 첫 번째로는 이미 좀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기술 격차 혹은 기술에 의존하는 이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꼭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교육 소셜 벤처로서 지역 학업 성취 그리고 소득에 따른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겠다라는 미션을 두고서 교육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 서비스를 런칭하고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 여기에 그 불평등을 양산하는 요소가 기술이라는 게 들어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리 양질의 에듀테크 서비스를 런칭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나 디바이스의 그 성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같은 교육 프로그램,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다양한 학교에서 교육 활동을 진행해 봤었는데 실제로 와이파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수업을 못한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에듀테크 서비스가 날개를 달려면 이것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겠구나를 현장에서 직접 좀 확인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빅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의 경향성이 이제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이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킬 것이냐,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때 공공성 혹은 공정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활용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 기술 의존이나 기술 격차에 따른 새로운 불평등을 양산한다라는 측면, 그리고 데이터를 가공하고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과 공정성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에듀테크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실제로 에듀테크 산업의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을 보면 전방 산업은 기기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좀 집중이 돼 있고 후방 산업으로는 거기에 탑재할 컨텐츠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 같은데 이 기기, 플랫폼, 디바이스 그리고 컨텐츠뿐만 아니라 이걸 활용하는 이것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좀 우리가 주제해야 할 관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윤지 기자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이미 다 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교육이 저희의 경제적인 사회 계층의 지위 사다리를 움직일 수 있다, 예전처럼 그럴 수 있다,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케이스가 되게 없어지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에듀테크를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또 긍정적일 수 있는데 힘든 부분이 결국에 ICT라는 그 테크 기술을 접목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가 사실은 필요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경제적으로 조금 뒤떨어지는 가정이나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들 또는 아이들은 사실 이 혜택을 받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결론에 저는 이르게 되더라고요. 한 예로 제가 예전에 인터뷰를 했던 부산의 한 스타트업인데 경제교육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런 테크랑 접목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경제교육에 대한 강의를 듣는 부모라든지 아니면은 학생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 경제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 정도의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결국에 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 사실 우리가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격차와 차별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게 심화를 하지 않느냐라는 좀 우려 섞인 부분이 제가 첫 번째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에듀테크가 발전하면서 제가 좀 우려하는 게 오히려 인간들의 생각의 힘이 조금 더 희석되지 않나라는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검색을 할 때 검색어만 잘 입력하면, 질문만 잘 입력하면 여러 가지
그런 답들이 그냥 뚝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효율적이고 빠르다, 뭐 그런 뭐 적용성이 좋다, 이게 더 장점이 있지만 어떻게 봤을 때는 사실 교육이라는 거는 자기가 일종의 좀 약간의 고통을 스럽고 그리고 뭔가 노력을 엄청나게 투자했을 때 더 저는 기억에 남고 그리고 그것들에서 배우는 사람들의 뭐 그 지혜가 생기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뭐 교육자 또는 그 교육을 수혜하는 수혜자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테크 뭐 개발자 등이 이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더 사고의 힘, 생각의 힘을 기를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 에듀테크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건 세무사님의 토론 있겠습니다. 예, 저는 이 에듀테크에 대해서 이제 좀 제 개인적인 약간 상황과 더불어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15개월 된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에게 이제 AI에 관련된 교육을 접하느냐를 생각했을 때 조금 제 스스로 약간은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런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저희 일상 대화나 이제 가족 간에 사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언어도 습하게 되고 이제 그냥 사람 사는 모습을 배우게 되는데 과연 이 친구들에게 AI를 통해 가지고 뭔가 맞춤형 교육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 AI 교육이 과연 이 아이들에게 주는 게 뭐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친구들에게 이제 하나의 이제 배움이 될 수 있는데 과연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게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좀 이런 유아들에게는 AI 교육 같은 게 어떻게 될지를 조금 이제 우려하게 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에듀테크 산업이 가지고 있는 개인 맞춤형 학습이라던가 학습의 효율성, 학생의 집중도를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학생을 어떻게 좀 더 그 행동을 바꿔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행정적인 측면들, 뭐 이런 것들을 보려면 에듀테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긍정적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강사와의 인터랙션이라던가 인간적 요소의 부재, 그리고 AI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기술적 결함이라던가 편향성 같은 것들에 대한 걱정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불균형에 대한 부분들도 뭐 지역적인 격차라던가 또 세대에 대한 격차라던가 이런 것들도 많이 언급된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 벗어나서 좀 다른 얘기를 조금 드릴 텐데요. 아마 지금 바로 옆방에서 이제 실시되고 있는 UN 디지털 컴팩트라는 게 있습니다. GDC인데요. GDC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고 하는 SDGs를 설정해 놨습니다. 2030년까지 이행하기로. 근데 이제 고작 해봐야 뭐 5년 채 남지 않은 그런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 기술들을 좀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자인데 뭐 빈곤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히 먹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뭐 식량 개선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교육의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글로벌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본다면 이 에듀테크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나름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글로벌한 차원입니다. 이거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이 에듀테크를 통해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 좀 논의점을 좀 던져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제가 순서를 정하지 않고 할 텐데 혹시 먼저 발언을 해보고 싶은 패널이 계실까요? 네, 네, 자웅찬 패널님. 네. 우선은 글로벌 수준에서 GDC의 관점에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할 것이냐의 부분은 저도 정말 고민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제가 앞서서도 그 단점의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실은 이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 또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에듀테크 기술의 수혜를 전혀 누릴 수 없는 사람들 간의 격차는 결국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수혜를 받는 사람들만 계속 수혜를 받고 수혜를 못 받는 사람들을 계속 못 받는데 AI 기술을 활용하여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역량이 조금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
따라 증가하게 된다면 결국 이들 간의 불평등은 점점 심화되고 격차는 점점 커져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이를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생각해보면 우선 뭐 한국이라던가 일본, 중국, 미국 이런 저희가 익히 들어본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실은 에듀테크 기술을 적용함이 있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그 외에 조금 소외된 국가들 뭐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에 속한 국가들이라던가 아니면 남미 국가에 속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듀테크 기술은 뭐 전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오히려 일반적인 책으로 받는 그런 아날로그식의 교육 자체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에듀테크 교육을 GDC의 관점에서 또 그렇게 교육에 소외된 국가들 관점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각국의 그 에듀테크 산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에게 각국들이 약간 원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정책을 펼쳐주어가지고 만약에 그런 기업들이 그런 좀 교육적으로 낙후된 국가들에 가서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많은 부분을 좀 계몽시킨다거나 아니면 전파해 준다면은 뭐 세제 혜택을 준다던가 그런 식의 실질적인 혜택을 에듀테크 기업들에게 정부가 지급해 줌으로써 이런 글로벌 GDC의 관점에서 최대한 교육 격차를 너무 심화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너무 수혜만 누리는 사람들이 수혜를 누리지 않고 또 차별화된 사람들은 차별이 받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조금 조율해주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패널 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네 김윤지 기자님. 네. 일단은 저는 사실 뭐 글로벌 차원에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뭐 테크를 활용했다라고 하면 사실 생각이 드는 게 뭐 우리가 MOOC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뭐 하버드 대학의 좋은 강의라든지 다양한 좋은 강의들이 사실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는 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테크를 통해서 되게 많이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교육 콘텐츠, 양질의 교육 콘텐츠는 생산이 가능하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가 됐느냐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근데 그 부분에서는 저도 이제 아까 발언하신 패널분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그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 테크를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능력이 과연 이 양질의 교육에 내가 접근을 해서 그 교육을 한 번이라도 체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에듀테크라는 부분이 뭐 대세고 뭐 예전에 우리가 지구촌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했던 것처럼 이게 대세가 된다면 전 지구적으로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이 전 지구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최소한 이 ICT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디바이스를 뭐 빌리든 렌탈을 하든 아니면 소유하든 등등 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법을 최소한 다 알게 해야 된다. 그 교육이 일단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정부 또는 뭐 이런 국제 기구들이 움직여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결국에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기업이나 민간 기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기업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혜택, 뭐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게 사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뭐 해결책이라고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혹시 다른 패널 분들은 또 어떻게? 바로 이어서. 네, 비슷한 입장들이 견지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조금만 제 이야기를 좀 덧붙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GDC 관점에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냐 혹은 완화시키느냐 뭐 이 논의는 사실 어떤 교육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기초 교육이냐 아니면 뭐 생존 교육이냐 혹은 뭐 직업 교육이냐 혹은 고등 교육이냐 뭐 이렇게 교육의 영역에 따라서 어떤 교육 부문에 있어서는 불평등을 완화시키기도 하고 어떤 교육 부분에서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기도 한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더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실제로 기초교육이나 생존교육 혹은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문맹률을
그러니까 문맹률을 개선시키는 차원에서 만약 에듀테크가 도움이 되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 정도의 기초 교육이라면 교재나 교사, 교육 인프라가 없어서 그 교육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경우라면 에듀테크가 그 교육에 있어서는 그 지표를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여기서의 전제는 또 접근 가능성, 기술이 그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속될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에듀테크가 그 지역에서 어떻게 잘 정착하고 지속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에듀테크의 적정 기술적 관점에서 보편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등교육 측면에서 가게 되면 사실 이거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게 에듀테크 때문이냐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듀테크가 있고 없고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고 아니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아니고를 생각하기 이전에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사람과 이수하지 않는 사람의 원인이 기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본인의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그 사회적 배경 때문에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에듀테크가 단순히 GDC 관점에서 교육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오히려 완화시키는 데 더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에듀테크가 적정 기술적 관점에서 그 지역에 도달할 수 있다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듀테크 기술의 발전, 개발, 혁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소외된 90%를 위해서 그럼 에듀테크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논의도 이제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패널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김준호 대표님. 네, 그냥 저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살짝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에듀테크라는 너무 좋은 기술, 신기술이 있기는 한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에듀테크라는 거는 교육의 본질을 가지고 교육을 아예 제로 베이스에 있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어떤 교육이 있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이거를 가속화시키는, 즉 교육을 더 빠르게 배울 것이냐 아니면 역량을 빠르게 키울 것이냐 아니면은 뭐 컨텐츠를 빠르게 만들 것이냐, 이런 플러스 알파의 저는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과연 우리가 에듀테크라는 것을 굳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문맹률이 높고 정말 종이로, 아까 현창 선생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종이로 배워도 충분히 지금 배울 것들이 많은 지역에 굳이 우리가 에듀테크를 전파를 시키면은 어떤 효과가 나올까? 과연 그게 그럼에도 필요할까라는 좀 본질적인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를 쓰지 말자보다는 오히려 이런 편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 한국에 어떤 좋은 교육이 있는데 그걸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어떤 뭐 빠르게 종이책을 만들 때 우리가 그거를 만드는 속도나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문화를 모르고 있을 때 생성형 AI로 컨텐츠를 빠르게 전환시키는, 즉 그들에게 보급하고 할 수 있는 교육을 빠르게 에듀테크를 반영을 해서 만들므로써 그들이 정말 그들의 수준에 맞는 것을 더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 논의가 실은 2년 전에도 제가 이제 슬러시라고 핀란드에서 이제 스타트업 축제 같은 데 갔을 때도 똑같은 이 논의를 그 각 나라에 온 사람들이 했었고요. 그때도 똑같이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그때도 김병훈 대표님이 아까 전에 그 처음에 기조 때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적 격차에 의해서 IT의 발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좋은 교육이 있고 뭐가 있어도 다 퍼지지는 않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 수백 명이 있는 친구들이 분들이 다 공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근본인 과연 에듀테크가 그들에게 쥐어줬을 때가 중요한 것일까, 아니면 에듀테크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맞는 교육을 전달하는 게 중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다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홍채 대표님. 네. 저는 에듀테크가 전 세계적으로 이 GDC적 측면에서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 장벽을 해소를 하고 또 개발도상국이나 또 기술의 발전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도 모두가 이런 교육, 양질의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사실 기술을 이용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기술을 사용하느냐 마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개인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가 얼마나 제도적으로 또 지원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기술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도입을 하면 안 되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도 인공지능법도 발의가 되었고 또 유러피안 어세시빌리티 액트라는 접근성 법안도 개정이 되고 또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또 다른 나라도 앞으로 이런 에듀테크의 기술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할지 또 그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좀 숙고를 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경 대표님, 세무사님. 앞서 분들이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 시대에 이제 과연 그 친구들에게도 이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지는 저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기업과 이제 좀 연계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이제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잘 모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요 아젠다를 왜 제안을 드렸냐면 글로벌 차원에서의 교육 문제가 사실 국내 문제의 교육과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했을 때 선진국들이 되게 4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외의 다른 교육들은 사실 필요가 없어지는 컨텐츠가 되기도 하고 그럼 그 컨텐츠는 새로운 그 개발도상국이나 이 우리가 말하는 최저 개발국의 어떤 좋은 컨텐츠로서 저는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팔로잉하는 입장에서는 그 경제를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제 송채현 이제 그 대표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언어적 장벽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 같은 이런 해석 기술들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가 언어를 배워서 영어 컨텐츠로 듣는 그런 더 좋은 퀄리티의 수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충분히 저는 이제 해소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이제 김보경 대표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적정 기술과 현지화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전제라면 에듀테크 산업이 저는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에듀테크로서는 그래도 준선진국에 거의 해당됩니다. 근데 이 기술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아프리카에다가 녹이면 그건 불가능한 산업이 되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 ODA라고 하는 국제개발협력이 좀 잘 되는 이유는 과거에 후진국이었던 경험이 있었고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상대 국가를 이해하려고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그 코이카의 ODA가 잘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선진국이 무조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후진국이라고 하는 개발도상국에게 무조건 뭔가 시혜적으로 풀어야 되고 뭔가 정보를 무조건 줘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었고 그렇다면은 이 개발도상국이라고 할지라도 그 현지에 맞는 에듀테크 산업들이 발전할 때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에게 그거를 서포팅함으로써 또는 지원을 하면서 그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많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도 조금 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SDGs의 이행이 사실은 예전에 MDGs라는 것들의 연장선인데요. 아직까지도 교육 문제 그리고 뭐 빈곤 문제 이런 것들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 특히 ICT 같은 것들은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술들이 고도화되고 있고 발전하면서 우리가 더 편리해진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김보경 대표님이 얘기를 들으셨으면서도 제가 사회자로서 이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는 에듀테크를 할 때 우리가 가르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에듀테크 기술이 어떤 자동화 기능 같은 것들 좀 통해서 행정 부담을 줄여준다면 충분히 저는 이 교육의 본질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이 GDC의 관점이 저는 이 기술의 어떤 긍정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오늘 그 바로 옆방에서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가 진행되는 것들이 저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같이 오늘 아젠다로 끌고 왔었습니다. 사실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좀 아마 에듀테크 산업이 긍정적이다 또는 부정적이다에 대한 여러 사례나 이런 근거가 충분히 많이 토론됐을 것 같은데요. 조금 쉬어가는 타임에서 또는 흥미로운 토론을 좀 제안을 좀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교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대체할 수 없으면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교사는 학교 교사만은 저는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해양수산연수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자문을 하고 있는데 그 기관은 해기사를 길러내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업교육의 현장인 거죠. 근데 그곳에서도 뭐라고 할까 수영이라던가 우리가 그 자율주행이라던가 배 운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교육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게 교육의 훈련이라고 하죠. 교육 훈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단순 이론 교육에만 좀 치중되지 않고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학교 교육, 대학 교육, 그리고 직업 훈련 교육, 평생 교육의 전체적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좀 더 풍성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먼저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제가 순서대로 장우찬 패널님.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교사가 될 수 있는가, 만약에 교사가 될 수 있다면 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본 편이었는데요.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인공지능은 학습 보조 도움이 되지 강사가 될 수는 있어도 교사가 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걸 좀 다시 말하자면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공교육, 특히 초등교육, 중등교육, 그리고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사람의 손길 그리고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초등교육의 경우에는 그 특수한 성격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기초성, 형성성, 발달성, 통합성, 그리고 전인성의 경우가 초등교육의 가장 큰 5가지의 특징입니다. 이에 결국 교사 업무의 일부를 인공지능이 대체하거나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교사 그 자체의 직무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돼서는 실은 은사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런 은사라는 말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에게 성적을 잘 준 교사라던가 아니면 단순히 수업을 잘한 교사에게 붙여지는 명칭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을 바꿔주고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준, 그런 내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그런 교사님을 저희가 은사님이라고 좀 높여 부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결국 잘 가르치고 학습적인 효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강사 내지 학습보조 도우미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의 은사까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저는 인공지능은 교사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디지털 교육 규범 관련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송선진 교육부 디지털 교육 전환 담당관 과장의 경우 이제 교육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듀테크나 인공지능이 교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냐에 대한 물음에는 첨단 기술의 역할은 교육의 본질, 즉 수업 혁신 그리고 학생의 삶과 성장을 돕는 것에 있는 거지 교사를 대체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교사와 학생 간의 정서적인 소통을 강화한 하이터치 중심의 교육을 에듀테크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구축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 만큼 저는 에듀테크 기술 또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교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패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조 대표님. 네, 너무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저는 좀 그럼 반대로 한번 의견을 좀 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교사를 대체할 수 있다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교사분들이 가르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분들이 가르치고 Q&A를 인공지능이 교사를 학습하고 모델링해서 Q&A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저희가 대학교를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대학교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듣고요. 아마 인공지능이 직접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교수님들이나 혹은 선생님들께서 Q&A를 해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역전되는 현상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Q&A를 해주면서 학생과 인터랙션을 하면서 그런 어떤 코칭을 해줄 때 우리가 지금 이런 에듀테크를 통해서 이렇게 너의 진로를 탐색해보고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너는 여기가 맞는 것 같아라고 그 마지막에 한 포인트를 주는 그런 역할로서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은사의 역할이나 아니면 선생님의 역할 그리고 도덕적으로 이제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강사를 대체한다는 이야기, 선생님을 대체한다는 이야기 자체가 당연히 두 개로 분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과 그리고 이 학생에 대해서 어떤 인격적인, 인간적인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가이드를 주는 그런 역할 두 가지일 텐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첫 번째인 직무,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부분은 충분히 아마 대체가 될 것 같고, 하지만 이 옆에 있는 어떤 이 학생과의 인터랙션과 이 학생을 가이드해주는 그 부분이 아직은 남아서 그 두 가지가 호환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즉 100% 대체는 어렵지만 현재는 Q&A만 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이 언젠가는 이제 가르치는 영역으로 어떻게 보면 좀 도미넌트한 그 영역으로 올라와서 결국은 강사를 어느 정도 꽤 많은 부분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김준호 대표님의 말씀에 그냥 숟가락 하나 얹고 싶어서 빠르게 손을 좀 들어봤는데요. 같은 입장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아닌 영역도 있다. 이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너무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이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교육을 훈련시키는 트레이너의 입장이거나 혹은 지식을 전달하는 입장에서의 교사는 아마 인공지능이 더 잘하는 시대가 이미 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혹은 멘토나 코치나 퍼실리테이터와 같은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학생들의 성장과 배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인공지능보다는 이제 실제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마주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더 잘 해주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더 강력한 의견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 결과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보고서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어느 정도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히 데이터화할 수 있는 영역과 학생들을 데이터화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마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의 모든 상황을 데이터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교사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학교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고 데이터화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학생들의 성장과 배움을 이끌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 되는 교실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인공지능이 보조교사가 돼서 선생님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김태원 패널님. 네, 저도 앞서 두 분이랑 사실 같은 의견이어서 저도 한번 빠르게 마이크를 잡아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좀 업무를 하면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제 좀 교사가 대체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좀 인공지능이 현재로서는 교사가 될 수 없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사실 이제 업무에서는 이제 OJT라고 해가지고 상사분들이 이제 그런 신규 직원들 이렇게 같이 껴서 업무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사분들이 이제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게 만약 인공지능을 통해서 대체될 수 있다면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제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사분들은 사실 자기 일도 있는데 이제 신규 직원도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아무래도 시간도 투입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거를 인공지능이 좀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규 직원도 이제 좀 자기 맞춤식으로 그 직무에 맞게 좀 이제 일도 배우고 상사분들은 이제 그런 시간에 자기 일을 더 투입해가지고 회사 전체적으로는 이제 둘 다 성장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는 이제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은 패널님. 네, 저도 앞서 말씀 주신 의견들이 너무 좋아서 느낌만 다르게 살짝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 인공지능이 단순히 지식 전달을 할 뿐만 아니라 감정도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참석했던 포럼에서 챗GPT가 이미 감정적인 툴을 모두 만든 상태이고 아직 그것을 이제 공개하지만 않았을 뿐이다라는 정보를 받았는데요. 사실 그 말을 듣고 처음에 들었던 의문은 과연 얼만큼 내 감정을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그러니까 단순한 정보 전달과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지만 성장기 청소년들이나 아동, 특히 장애인의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정서적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예기치 못한 사회적 그런 맥락을 좀 분석을 하고 지원을 하는 부분이 크고 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이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 하지만 평생교육과 같이 이민의 정서적 발달이 다 되었고 그냥 지적인 부분이나 지식이 단순히 필요하다와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들은 이 인공지능이 교사의 역할을 얼마만큼 이제 보조하고 도와주며 그리고 차후에는 이 교사의 그 어떤 역할들이 어디까지가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좀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이 교사라고 하는 이 직업군이 학교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교육의 현장과 상황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제 요즘은 다문화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이중 언어 교육이 중요해졌고 이중 언어 교육에서 특수 학급반을 만들어서 그 친구가 언어도 배우고 학교에 적응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다문화 학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어쨌든 청소년입니다. 교육의 대상자이죠. 헌법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데 이 친구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실 그렇다면은 저는 이 교육의 현장을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이냐. 그러면 이 교육의 현장에서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이 교육의 격차를 줄일 것이냐를 한번 고민해 본다면 이 교육의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학교 밖 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아이를 지도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회복지사가 이 에듀테크 기술들을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한다면 그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는 다문화 같은 경우는 이중 언어인데요. 무조건 이중 언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학생들이 다문화가 다양합니다. 한 명은 러시아어를 하고 한 명은 갑자기 베트남어를 하고 모든 교사가 그 언어를 다 하면서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했을 때 이 보도도구로서의 인공지능 가치를 저는 충분히 높게 봤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회자면서 좀 더 이 코멘트를 조금 더 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인공지능을 활용하냐 못하냐는 결국에 저는 이제 미래 사회에서 아이들의 그 직업군이 정해지는 부분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 친구가 결국에는 학교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코딩 같은 걸 배우진 않았지만 요즘에는 친구들 코딩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주체면서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교육을 받는 미래 세대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교육의 이런 인공지능의 사업을 이해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교육의 그런 질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또 보장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을 또 자연스럽게 또 토론을 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시간이 약 지금 한 10분인데 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추가적으로 또 첨언을 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한 두세 분만 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실까요? 네. 제가 네, 아까 김유진 전에 기자님. 네. 저는 대답을 안 해가지고 네네.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마이크를 잡게 됐는데요. 다들 사실 이 에듀테크가 보조적인 인공지능이 보조적인 교사의 기능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거기에 이제 상상력을 조금 더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영화 헐이라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 그 주인공이 인공지능 사만타와 연애를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거기서 그런 감정적인 교감이나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런 교감도 일어났고 많이 보시겠지만 못 보셨겠지만 마블의 아이언맨을 봤을 때도 그 자비스라는 비서가 되게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에게 공감을 해주면서 뭔가 그런 미션이라든지 도움을 주면서 해결하는 능력을 봤을 때는 만약에 앞으로 진짜 그런 감정의 데이터셋 또는 그런 것들이 학습이 정말 잘 되어가지고 소통이 된다면 미래 어느 시점에는 진짜 교사 어떤 이런 감정적인 격려와 그다음에 동기부여 그런 것들을 해주는 교사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게 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자라나는 세대를 피지털 세대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이게 피직스 플러스 디지털이라고 해서 약간 물리적인 오프라인의 그런 경험, 그다음에 온라인의 경험, 디지털 온라인의 경험을 지금 자라나는 세대는 구분짓지 않는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온라인 경험은 온라인 경험, 오프라인 경험은 오프라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세대는 사실 온라인 경험 자체가 되게 자기 삶에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다가왔던 세대들이라서 오프라인이랑 온라인 경험들을 따로 구분짓는 행위를 크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중 하나의 예가 이제 브랜드들이 팝업 스토어, 디지털과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고 그것들이 MZ 세대를 중심으로 되게 화제가 되는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언젠가 아주 먼 미래에는 그런 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조금 해봤습니다. 또 다른 패널, 정찬 패널님.
저는 결국 에듀테크가 점점 더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에듀테크가 현실적으로 교육 분야에서 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고 계속 에듀테크의 산업 규모도 커지고 있는 만큼 접근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로를 제공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분야에 관심 있는 학습자, 교육기관, 기업, 정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관계자들의 협업과 노력 그리고 관심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에듀테크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 또는 어느 한 주체만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학습자, 교육기관, 정부, 기업 이 네 가지 주체가 모두 협력하여 가지고 노력을 하면은 에듀테크의 발전을 위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수 대표님. 네, 그냥 마무리 발언처럼 좀 말씀드리면은 다음번 나중에 또 1년 뒤에 뭐 이걸 하게 되면 주제는 이게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강사의 윤리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아까 김윤지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인공지능이 강사가 될 거고 감정을 가질 거고 그러면은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학생이 원하는 것만 가르쳐서 이 학생을 나쁜 길로도 유도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정말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정해놓은 대로 좋은 길로도 유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인공지능 강사의 윤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좀 또 생각해봐야 되는 화두인 것 같고 또 오늘 저도 토론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첨언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전 세션에서 딥페이크 세션을 했었습니다. 근데 딥페이크의 내용들이 이제 뭐 음란물 합성이라던가 가짜 뉴스 관련된 이슈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딥페이크 기술들도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그거에 기반해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배정철 장학관님께서 잠시 오셔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 딥페이크 기술들의 가능성과 관련돼서 교육 분야와의 연계성을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실제로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딥페이크 기술을 좀 활용해서 유관순 열사라던가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를 재연을 시켜서 이 사람과의 대화를 좀 통해서 역사의 가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달해서 생생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에듀테크의 요 방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듀테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기술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VR, AR일 거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고 할 텐데, 저는 그런 기술들을 활용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에듀테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뭔가 결정을 짓는다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할 때 더 강화시켜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좀 더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대안이라고 할까요? 좀 나름의 그런 펄러스에 대해서 좀 혹시 생각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좀 토론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송채은 위원님, 네. 저는 사실 기술과는 거리가 되게 먼 사람이라 기술적 내용은 모르지만 에듀테크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이 될 거고 이게 우리 영향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긍정적인 영향이든지 부정적인 영향이든지. 하지만 이것에 있어서 디지털 접근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디지털 접근성은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나라가 개개인의 인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보장하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듀테크는 앞으로도 발전을 꾸준히 하겠지만 모든 사람의 평등한 접근성이 조금 더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걸 좀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장우찬 패널님은 혹시 이용자 입장에서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 같은 경우도 실은 에듀테크 기술을 막 직접적으로 막 기업으로부터 이용해 본 것은 아니지만, 저는 실은 그 대학교에 다니면서 과제라던가 이런 많은 수행 평가들을 활용함에 있어가지고 챗GPT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입장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뭔가 과제라던가 수행 평가 같은 것이 주어지면은 처음부터 딱 뭔가 어떤 자료를 조사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논리 구성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조금 논리 흐름을 잡는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챗GPT가 이제 3.5에서 4.0 그리고 이제 4.5도 곧 나온다고 하는데, 이 4.0을 이용하게 되면 틀 같은 거를 최대한 다 잡아줍니다. 그럼 이런 틀을 잡아주는 것을 토대로 이러한 부분
부분은 나의 관점을 담아가지고 수정을 하고 이러한 관점은 인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틀을 짠 다음에 제가 이제 살집을 붙여 나가는 형식으로 이제 좀 이용해 보니까 확실히 교육에 있어가지고 좀 과히 혁명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단순히 저희가 에듀테크에 관해서 이제 교육부도 계속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제 최근에 2023년에 에듀테크 진흥 방안과 함께 이제 교육부가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한국에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권 변호사님, 부모의 입장에서 그러면 제가 조금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루다 사건 기억나십니까? 데이터 폐양성 관련돼서.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교육 분야에서 활용해야 되는 인공지능은 아주 양질의 빅데이터가 아니면 저는 다 걸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빅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원흉고고 이 인공지능은 이제 자동차 같은 건데 양질의 빅데이터가 아닌 경우에 잘못된 학습을 통해서 어떤 아이들에게 잘못된 걸 가르친다면 또는 이제 그 김조 대표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가 원하는 것만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그 개발자의 의도라던가 그런 것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유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들을 했었고 또 이 교육 분야에서 어떤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시범적 사업을 좀 많이 도입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에듀테크를 이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과연 기업에만 저는 주요 역할이냐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문이 있거든요. 사실 그 에듀테크의 저는 많은 부분들을 이제 정부 혁신이랑 좀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라고 공무원이 채용되거나 하면은 이제 교육이나 연수 같은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법치행정이라서 법에 근거해서 행정도 펼쳐야 되고 해야 될 서류도 많고 받아야 될 교육도 상당합니다. 근데 그 많은 행정 부담들을 또는 교육들을 줄여줄 수 있으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에듀테크의 혁신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시범적으로 좀 해보고 그래서 성인 교육과 비성인 교육도 좀 나눠보고 한다면 저는 이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에듀테크가 갖고 있는 아주 명확한 장점들 그리고 학생의 그 데이터가 쌓임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잘 설정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뭐 예를 들면 특수 아동이라던가 그다음에 장애인 아동 이런 친구들을 좀 대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우리 반 아이 중에 한 명 특수 아동이 있는데 특수 아동이 매번 특수학급에 가서 수업을 듣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때 학교 선생님한테 상담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 친구의 특성을 되게 관찰한 선생님이라면 특수학교 선생님에게 상담하지 못하더라도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이제 챗GPT 같은 기능들을 좀 통해서 아이를 대하는 방법이라던가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들을 어느 정도 충분히 갖고 있다면 저는 이 다양성 교육의 측면에서 에듀테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다라는 나름의 긍정적인 시너지를 좀 보고 싶고 또 이제 에듀테크가 갖고 있는 그런 부정적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아예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최소화하고 설정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 좋겠고 근데 그런 것들은 저는 뭐 교육기본법이라던가 헌법적 가치 이런 것들을 참 잘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특이한 게 거버넌스 구조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당사자는 대부분 교사와 학생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긴 학부모도 들어가 있고요. 지역사회도 분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버넌스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면 기존의 이 시스템이 결국에 에듀테크만큼은 또는 교육과 관련돼 있는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에 관심이 많은 국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에듀테크가 갖고 있는 이런 부정적 측면들을 최소화하는 어느 시스템으로서의 역할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한 5분에서 저희가 10분 늦게 시작했죠. 15분 정도 남았는데 패널 분들께서 할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는 좀 플로어에서 좀 듣고 그 코멘트 해주셔도 좋고요, 질문하셔도 좋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네, 박기태 그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사실 에듀테크가 이제 발전하면서 아무래도 학습 효과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진다라고도 저도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많은 학습자들이 의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대한 부분에 대한 해결점이 혹시나 토론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존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냥 해보면 되는데 판단 능력을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 패널 분이 계실까요? 네, 간단하게만, 네네네. 두 분 다 하셔도 됩니다. 네. 간단하게만 저는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좀 어떤 토론에서 또 한번 이야기를 나왔었는데 구글 스칼라가 2006년에 나왔습니다. 지금 석박사생들은 구글 스칼라가 없으면 절대로 논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즉 이게 에듀테크가 적용이 됐고요. 저희는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의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논문, 더 나은 것들, 어떻게 보면 데이터 분석도 예전에 저도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지만 정말 밤새도록 막 했던 것들이 이제는 굉장히 빠르게 돼서 좀 더 나은 논문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존을 좀 줄일 수는 없다고 치면은 어떻게 더 잘 활용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저는 먼저 생각은 하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 교육업계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의존을 너무 중독되지 않게끔 법으로 규제를 하든 뭐를 하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기술이 발전되는 속도보다는 법이 따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저희가 비트코인에서도 봤지만 여전히 거기에는 세금이나 이런 법들이 딱 결정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토론회나 아니면 이런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나 여러 가지들이 계속 하면서 좀 사람들에게 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계몽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우찬 패널님.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결국 에듀테크 기술이라든가 인공지능 기술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근데 이게 의존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은 모두들 다들 생성형 AI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겠지만 실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좀 투입해야 되는 그 시간이라든가 비용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례를 좀 봤었는데요. 이제 실제 교육 현장 곳곳에서 교사들이 교육 외의 업무가 매우 가중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이제 중학교의 교사가 일주일간 행정 업무에 쓰는 시간이 2013년에는 한 5.7시간 정도였는데 2022년에는 7.23시간으로 10년 새 26%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반면 실제 수업 시간은 18시간에서 16시간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가장 이렇게 수업 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좀 꼽는 것이 오르조 클래스라는 한 선생님용 그 학습 관리 솔루션이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르조 클래스를 개발한 슬링의 관계자는 이 오르조라는 클래스는 천안 북일고등학교와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 현장에 투입을 하였다고 하고요.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고도화로 인해 학교는 물론이고 학원이라든가 자습학원이라든가 다양한 교육 전반에서 활용되는 슈퍼 앱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발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수학 비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기존의 수학 문제 은행과는 다르게 수학 콘텐츠 제작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여서 수학 문제의 난이도라든가 출처라든가 유서 문제들을 다 체크해줘가지고 비슷한 유형의 새로운 문제들을 빠르게 제작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매스가 말하기를 이러한 수학 비서라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100시간 가까이 걸리던 업무를 1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미래 사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저희 스스로 뭔가 투입과 시간을 많이 쏟아가지고 정말 시간으로서 이루어내는 무언가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매우 획기적으로 또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통해서 저희가 이를 주체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더 높여가지고 더 많은 효용을 가져다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의존해도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저도 하신 말씀에 한마디만 더 붙여서 또 소통을 좀 하고 싶은데요. 너무 좋은 질문 주셔서 생각할 게 많아지더라고요. 네, 학습 의존도는 중요한 쟁점이긴 하지만 한 끗 차이로 다르게 표현하면 학습 활용도도 사실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학습 의존도와 학습 활용도 이 두 가지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 교육의 목적과 결과를 무엇으로 상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찾는 게 교육의 목적이라면 AI와 학생은 서로 경합돼서 이게 의존이라는 표현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학습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똑같은 행위지만 활용이 되게 하려면 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 있는 상태여야 할 것 같아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더 잘 질문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내 삶에 적용시킬 것이냐 라는 방향으로 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바뀐다면 똑같은 행위지만 그러니까 학습의 의존이 아니라 학습에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똑똑하게 AI를 비서로 활용하는 학생들을 길러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학생들 한 명 한 명 주인공이 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교육 그 당사자분들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세션을 제가 개회식 사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통된 점을 제가 들은 걸 생각을 하면 어떤 거였냐면 의존성이라는 거, 스마트폰 중독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 회장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누구나 코딩하는 전문 개발자가 될 필요가 없다고 최근에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 그 사람이 강조한 게 뭐였냐면 인문사회학이었거든요. 철학과 윤리 같은 건데, 그러니까 자기만의 가치관과 비판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다면 저는 이게 의존된다고 해도 이걸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덧붙이고 그러면서 의존도를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편향성 자료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양자과학 관련돼서 이제 했던 세션에서도 나왔고 딥페이크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어떤 거였냐면, 우리 모두가 특정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져서 거버넌스의 한 섹션으로 들어가고 그 거버넌스 섹션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 지식들이 다른 것과 결합될 때 저는 좀 희열도 개인적으로 있고 그 희열이 결국에는 뭔가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 또 플로어에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하시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네. 조영 과장님 혹시 네 하시겠습니까?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네. 법제처에도 엄청 오래 계셨고 제도 관련돼서도 얘기를 많이 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오늘 좀 일찍 왔어야 되는데 늦어서 제가 벌로 대신 약간의 코멘트 내지는 그런, 저희가 사실 대학에서 이제 디지털 전환 사회와 법, 뭐 정보 사회 법 이런 강의도 좀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저는 주로 법적 기반인데 오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인공지능이 교사가 된다. 이거는 법률 행위라고 하거든요. 법에서는 하나의 행위 주체로서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뭔가 행위를 자기 주체적으로 한다. 지금은 교사 자격증이 없으면 가서 아이들을 교육을 할 수 있어서 단독 수업이 안 돼요. 보조교사로서 평가도 못해요. 요거 하나 바꾸는 것도 이래 힘든데 AI가 한다. 이건 혁명적인 변화를 해서 지금 허용된 건 뭐냐 하면 행정기본법에 21조가 처음 만들 때요. 인공지능한테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하자 하는 근거를 논쟁이 든 적이 있어요. 그 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행정행위는 AI, 그 재량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AI가 할 수 있는데 이게 서울 종로구청장을 대신해서 서울 종로구청 AI 팀장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연연히 중구청장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역할에 불과한 것 같아요. 도와주는 역할에 있어서는 사실은 법적 근거는 필요 없고 활용도는 정말 무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에 딥페이크 금지시켜 버렸잖아요. 유럽연합에서 이제 2년 후에 시행되는 법을 지금 공포했는데 사실 내용이 좀 상당히 생각보다 규제가 좀 심한 거예요. AI를 4가지로 나눠 고위험 대상, 뭐 중간 단계, 이제 낮은 단계, 낮은 단계가 주로 이제 교육적인 분야 같아요. 근데 그럴지라도 그 장벽을 쳐버림으로써 한국에 있는 에듀테크가 가서 뭔가 사업하려고 그러면 거기 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뭘 준비할 때냐면
에듀테크 AI가 그 유럽 기준에 맞게 활동할 수 있다는 걸 준비하고 정부가 나서서 우리가 스스로 검증을 할 테니까 니네 검증은 면제시켜두고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화학물질 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리치법이라고 유럽이 먼저 있었는데 우리가 만들고 서로 교류를 통해서 면제시키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이제 이런 걸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유럽 연합이 갖고 있는 발표한 그 규제 형태가 사실은 좀 과해요. 근데 차라리 그게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좀 전면적 이래 보면 사실은 규제가 사전적으로 너무 더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데 유럽 연합이 맥시멈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플로어에 코멘트나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안 계시면 네. 긴 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패널 분들과 늦은 시간까지 함께 이 자리 지켜주신 청중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